안녕하세요, 역사이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한민족의 마지막 만주 점령이었던 고려의 요동정벌 시리즈인데요. 국민왕이 설계하고 명장 이성계가 캐리했던 교과서에선 알려주지 않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4세기에 들어 지도층에서 계속 내분이 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농사도 계속 흉작이 이어지면서 점차 그 힘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태조 주원장도 가담했었던 홍건적의 난이나 장사성의 난 같은 대규모 반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족들이 일으켰던 반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한족 반란군들은 규모가 수십만에서 100만까지 넘나들었기 때문에 원나라 조정은 이 한족 반란군들과 싸우기 위해 고려의 쌍성총관부와 동령부에 모아두었던 병력들까지 빡빡 긁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에서 차분한 눈으로 지켜보던 고려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볼모로 보내졌던 고려의 왕자 강릉대군이었습니다. 강릉대군은 뭐야, 원나라 상황이 듣던 거랑은 다르게 완전 엉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영원히 번영할 것만 같았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원나라가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22살이 된 강릉대군은 이제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고려를 원나라에서 독립시킨 군주 공민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지금이 딱 원나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공민왕에겐 권력이 없었고 당시 고려의 권력은 전부 원나라에게 붙어서 아부를 하던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친원 세력 중에서도 권력의 중심에 있던 기철이라는 사람은 당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었던 기황후의 친오빠였는데요. 기철은 내 동생이 원나라 왕비인데 감히 누가 날 건드리겠냐?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고려의 정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철의 여동생이자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기황후는 원래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서 황제한테 차시중 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황제였던 태종 토곤테무르가 그녀에게 홀딱 반했고 기황후는 졸지의 시녀에서 황후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던 것이죠. 아무튼 다른 부인들과는 달리 학식도 있고 눈치도 빨랐던 기황후는 점차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 자리에 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그녀는 원나라의 군사권까지 장악을 하죠. 고려사람, 그것도 평범했던 여인이 대원제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믿기 어려운 역사가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기황후는 여봐라, 기철 오라비한테 연락해서 고려 사람들하고 곡물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더니 고려를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고려를 더 착취하고 간섭도 더 심하게 했던 거죠. 기철은 여부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라며 남매가 아주 쿵짝을 맞춰서 고려를 털어가기 시작하죠. 기철은 공민왕을 거의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왕으로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과 재물들을 모아다가 원나라로 계속 보냈고요. 기황후는 기철이 보내는 사람과 물자들을 족족 다 받아서 그걸 전부 사치품을 사거나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씁니다. 기철과 기황후를 이대로 두었다간 고려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공민왕은 드디어 기철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그에겐 아직 이렇다 할 세력이 없었죠. 공민왕은 저 나쁜 놈들 힘이 없으니 한스럽구나, 지금부터라도 힘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기철과 기황후 앞에서는 정말 허수아비 왕인 것처럼 리얼하게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은밀히 자신을 지켜줄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죠. 공민왕은 기철 일파를 싫어하는 충신들이 분명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천천히 충신들을 한 명 한 명 포섭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포섭한 인물들 중에는 이자춘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이자춘은 당시 원나라 쌍성총관부에 천호장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호장이란 1000명의 군사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마을 또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였죠. 이자춘은 원나라 벼슬을 하고는 있었지만 고려인들이 그를 매우 따르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 일대에 살던 거칠기로 유명한 여진족들까지 그에게 복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자춘은 공민왕의 부름을 받고 왕께서 변방에 있는 나를 부르시다니 뭔가 있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공민왕이 있는 개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려사 자료 공민왕 편을 보면 공민왕과 이자춘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공민왕은 이자춘 자네, 만약 무슨 일이 있거든 나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영리한 사람이었던 이자추는 예패야 준비하고 있겠나이다 라며 조용히 절을 올린 뒤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곤 다시 쌍성총관부로 돌아가서 훗날 공민왕을 도울 군사와 물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이렇듯 공민왕은 은밀하게 자신의 친위 세력을 키우는 동시에 무려 5년 동안이나 기철과 기왕후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기철은 저 허수아비 공민왕은 더 이상 경기할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기철도 바보는 아니었을 테지만 5년이란 세월은 그가 방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공민왕은 드디어 완전히 방심했군. 이제 내가 한 방 먹일 차례다 라고 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공민왕은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내 오랜만에 모두들 모여서 마십시다. 전부 연회장으로 모이시오 라며 기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당시 기철은 공민왕이 설마 자신을 어찌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경계심 없이 나타나선 즐겁게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벼랑간 수십 명의 무사들이 연회장으로 난입해 들어오더니 기철 일파들한테 쇠망치를 막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공민왕의 군사들이었죠. 뜻밖의 습격을 받은 기철은 이놈들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라며 호통을 쳐봤지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쇠망치에 맞아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는 겁을 집어먹습니다. 이제 기철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머리에 쇠망치를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공민왕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성공한 기씨일파 숙청 사건입니다. 이제 고려의 권력은 공민왕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민왕은 내부의 적을 처리했으니 이제 옛 영토를 되찾을 때다 라고 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의 총동원령을 내리죠. 그리곤 원나라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과거 고려의 땅이었던 쌍성총관부 지역과 압록강 너머의 팥사부를 공격하겠다고 선포를 하죠. 동시에 두 곳을 공격하겠다는 대담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우두머리는 엄청 무모한 사람이거나 확실히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민왕은 확실히 후자였죠. 공민왕은 기철 일파를 제거한 직후 장수들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곤 즉석에서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 쌍성총관부 공략을 명하고 인당은 서북면 병마사로 승진시킨 다음 압록강을 건너 원의 팥사부를 기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인우와 인당은 짬밥을 먹을 대로 먹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시국에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기 딱 좋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생각해보면 공민왕이 군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곳으로 진격시킨 판단은 정말이지 현명한 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기철을 제거하고 왕권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를 한쪽으로 몰아보내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군데로 나눠서 보내면 아무래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반란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반란을 일으키면 다른 쪽을 불러서 때려잡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등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북동쪽으로 간 유인우는 쌍성총관부의 바로 아래인 등주까지는 빠르게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등주에 도착한 뒤부터는 무슨 일인지 10일 동안 꼼짝도 하지를 않죠. 당시 유인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걸렸네. 쌍성총관부엔 원나라군이 지키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점령하지? 그리고 점령한다 쳐도 나중에 원나라 애들이 복수하러 오면 나를 분명히 죽일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는 순간 고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유인우는 쉽사리 쌍성총관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바로 이때 쌍성총관부 쪽에서 웬 기병들과 보병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인우를 도와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주겠다고 말하죠. 그 군사들은 다름 아닌 이자춘과 그의 아들인 이성계의 군사들이었는데요. 공민왕의 명을 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자춘은 유인우에게 왕명을 거역할 생각이오? 쌍성총관부 관리들은 고려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쳤소. 지금 쳐들어가면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거요. 라며 유인우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성총관부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쌍성총관부의 우두머리와 부하들은 이미 북쪽으로 달아났다는 제보까지 해주죠. 이에 유인우는 비로소 부담감을 떨쳐내고 쌍성총관부로 진격하게 됩니다. 사료를 보면 유인우와 이자춘이 쌍성총관부의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하자 숨어있던 백성들이 앞다투어 나와 고려왕이 참다운 우리 임금님이십니다 라며 절을 했고 장정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나와 고려군에 합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인우와 이자춘은 지도를 보고 쌍성총관부의 주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성들이랑 마을들을 모두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개가 넘는 성을 모두 함락시키고 고려의 옛 땅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더 많은 땅을 찾죠. 참고로 이때 얻은 땅 중에는 과거 윤관의 별무반도 포기했던 동북 구성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북서쪽으로 진군한 인당의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원의 파사부를 공격해 원나라가 설치한 3개의 역참을 파괴했는데요. 당시 역참은 교통의 요지마다 세워둔 원나라의 네트워크망이자 방어시설이기도 했습니다. 역참 중에는 이렇게 작은 성이나 목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공성 능력도 우수했던 고려군은 이 3개의 역참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고려군의 공성 능력과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고려군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한족의 반란 중 하나인 장사성의 난 진압작전을 돕기 위해서 원나라로 파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영 등의 지휘관들과 고려의 병사들은 일단 투입이 되었다 하면 순식간에 성을 함락시켜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와중에 병력 손실도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려군이 하도 공을 많이 세우니까 원나라 장수들이 고려군을 질투해서 고려군이 다 함락시킨 성을 이제 그만 공격하라고 한 다음날 자기들이 공격해서 공을 가로채려다가 함락에 실패했던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당의 고려군은 압록강 건너에 있던 원나라의 기지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기철이 오한마에 맞아서 죽은 날부터 계산을 해서 고려가 쌍성총관부랑 파사부를 점령하는 데까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왕이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기황후는 감히 우리 오빠를 죽이고 대원제국의 땅을 도둑질해 내 80만 대군을 몰아 고려놈들을 정벌해버리겠다 라며 길길이 날뜁니다. 하지만 그건 허세였고요. 국민왕은 홍건적이랑 싸우기도 벅차면서 허세는 이라고 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기황후는 결국 고려를 어찌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왕에게 이번 한 번은 넘어가주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라는 서신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원나라가 더는 고려에 간섭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민왕은 변발같은 몽고풍을 금지시키고 고려의 풍속들을 복원합니다. 고려는 원나라 침입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죠. 이대로라면 고려는 다시금 평화로웠던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원과 한반도에 폭풍과도 같은 대격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원나라는 처부서도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반란군에게 점차 힘을 소모당했고요. 결국 홍건적 두목인 주원장에게 국경을 빼앗긴 뒤엔 만리장성 이북으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반면 고려는 2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10여 차례에 걸친 왜구들의 침입, 그리고 북쪽의 나아추 세력 같은 유목민 군대의 침입에까지 맞서서 용감히 싸우고요. 그때마다 매번 구군을 건 승부를 벌이지만 결국엔 모두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로 대표되는 노련한 지휘관들과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정예 병력들도 양성이 됩니다. 당시 고려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군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평소 칼과 활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진검으로 대련을 벌였고 술을 먹다가 활쏘기를 해서 술값 내기를 할 정도로 고려 땅에는 아주 빡센 전투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파사부를 공격한 지 14년이 지난 13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려는 쇠약해진 원나라와 국교를 끊었고 신흥 강국 명나라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성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그리고 패기 넘치던 20대의 공민왕은 어느새 중년의 노련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민왕은 다시 한번 비장한 표정으로 그의 장수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공민왕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